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10주년 특별기획 더 인터뷰 10. 오늘은 국내 기업 인수합병 시대의 M&A 1세대 전략가 프론티어 M&A 성보경 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우리가 흔히 기업 인수합병이라고 부르는 M&A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먼저 투자자 입장에서는 워낙 많은 기업 사냥꾼들이 어떤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허위 공시 등을 통해서 주가를 조작하고 그리고 먹튀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제대로 기업 인수합병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기업가 입장에서도 물론 기업 사냥꾼들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요즘 세상은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신기술을 본인들이 자체 개발하고 그것을 사업화하고 양산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죠. 만약 이렇게 할 경우 시대에 뒤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가들은 웬만하면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이 무엇보다 효율적이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M&A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모두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 부족한 상황인데요. 투자자와 기업가들이 과연 알아야 하는 기업 인수합병은 무엇이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프론티어 M&A 성보경 회장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는 프론티어 M&A 성보경 회장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국 개국 10주년 맞아서 이제 저희 방송국을 찾아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우선 머니투데이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증권금융 방송으로 자리매김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 머니투데이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시청자들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시청자의 사랑을 받으면서 계속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성보경 회장을 직접 모신 이유는 글로벌 시장의 M&A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상태인지, 또 우리나라가 조금 더 빠르게 발전하고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M&A가 어떻게 활용돼야 되는지,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또 M&A가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현황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뭐 M&A는 증권사 IB에서나 하는 것 아니면 뭐 사모펀드 투자자 같은 고액 자산가들이나 하는 것 시작을 생각하다 보니까 M&A 시장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모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M&A는 이제 투자금융이라든가 이런 증권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기업 경영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 M&A 전략을 글로벌화나 아니면 기업 성장 그리고 요새처럼 이제 기술이 급격히 변화될 때 네네. 이런 때 아직은 좀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기업 경영 전략 중에 하나로 많이 기업 경영자들이 활용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살펴보려면은 우리 90년대부터 한번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네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90년대에는 전 세계가 이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원재재 가격 폭락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굉장히 침체를 겪었는데 네. 이게 이제 그러다가 중국 시장이 열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전 세계에 공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원자재도 끌어들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중국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이제 생산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자본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이제 확충하게 됐죠. 그렇죠. 예, 근데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가 네. 닥치면서 전 세계 이제 헤지펀드라든가 그리고 파생 금융 상품들이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에 중국 기업들은 이제 확충된 자본을 갖고 전 세계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런데 이제 중국 자본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보면은 해외 기업을 인수하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마켓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그 상장 기업들을 인수하면 곧바로 그 상장 기업이 굉장히 네네. 상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중국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들이 M&A를 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모펀드가 완화되는 것이 이제 기업들이 그럼 지금부터 M&A를 막 해서 신기술을 도입하느냐 이것과는 조금 별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기업에 투자도 하고 뭐 그 기업을 인수하기도 하고 이런 길이 열렸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작용할까요?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그 사모펀드 규제를 풀면서 네. 그 기업 사냥꾼과 사기꾼만 양성한 게 아닌가. 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금 기업 사냥꾼들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펀드를 만든다든가 네네. M&A 펀드를 만든다든가 해서 기업을 인수해 버리는데 이게 굉장히 이 친구들은 쉽게 해요. 이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기업 경영자 기존에 있던 대주주들한테 주식을 인수하고 경영권을 인수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네네. 일어나는데 이 친구들은 가격을 시원시원하게 제시합니다. 비싸게 쳐준다는 예, 거죠? 네. 비싸게 네. 주고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기업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보다 그런 기업 사냥꾼이나 이제 무자본 M&A 하는 그 친구들이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제시를 해주니까 네. 그냥 쉽게 거기다 팔아버리는 거죠. 어.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이 친구들은 이제 계약금을 주고 네. 그리고 잔금은 이제 경영진을 이제 교체하고 난 후라든가 네네. 정밀 실사 후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해요. 그래야지 거래가 이루어지죠. 못 예. 믿을 기업에게 그냥 돈을 덜컥 줄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근데 역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네. 역으로 네.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데 정밀 실사를 하다 보면은 그 기업의 과거의 경영진이 뭐 횡령을 했다든가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든가 네네. 이런 약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 약점을 갖고 이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런 게 공지를 안 했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인수 가격을 후려칩니다. 아, 예. 처음에 제시한 건 뭐 예컨대 1,000억 원이라고 한다면 실사를 해보니 경영자 당신께서 이러이러한 잘못 저지르셨죠. 저희는 500억밖에 못 줍니다. 뭐 예컨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을 대개 이제 기업 사냥꾼들이 그 인수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네네. 대개 이제 경영이 더 이상 힘들다든가 네. 한계 기업이라든가 이래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싼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대개 그 금융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이 나는 기업을 네. 좀비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 아마 코스닥 상자 기업 중에 한 500개 정도가 넘을 겁니다, 아마.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은 주가도 굉장히 낮고 네. 대부분 경영자 비리가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인수를 해서 네. 그리고 이제 뭐 사명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 작전을 해가지고 주가를 높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매도자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M&A에 대한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네네. 경험도 적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매도자들이 그 매수자 정보를 획득하고자 할 때 네네. 대개 잔고 증명서나 뭐 이런 정도만 검토를 해요. 그러니까 돈 얼마 있는지 요 정도만요. 예, 예. 근데 원래 그 제대로 하려면은 그 사람이 진짜 이 기업을 네. 제대로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런 능력은 있는지, 네. 그리고 그 신용은 있는지, 과거에 다른 기업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성장시켰던. 예, 그런 경험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따져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냥 높은 가격 제시하고 네. 그리고 그냥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가격 제시하고 조건 제시하면은 그냥 거기에 그냥 휩쓸려 들어가서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기업 사냥꾼이 정말 시원한 가격을 제시하고 당장 그것을 그냥 코스닥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냥 팔아버린다는 거는 청산과 거의 다를 바가 없어 그렇죠.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업 사냥꾼들이 대개 이제 인수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인수 그래요? 자금을 아니, 돈이 없이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인수자금도 이제 맨 처음에는 고리사채를 쓴다든가 네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고리사채를 써가지고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용기가 없죠. 예. 네. 그런데 기업 사냥꾼들은 그냥 뭐 금리에 관계없이 그냥 조달을 합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 기업을 이제 인수가 끝나고 경영권 교체가 끝나면 네네. 이제 원래는 그 기업을 잘 키워서
성장한 역할로 이제 배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가야 네.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그 기업 경영한 경험도 없고 네, 네. 그리고 성장시킬 수 있는 전략이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수하기 때문에 대개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그러니까 자산이나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많다면 네네. 그걸 담보로 맡겨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서 뭐 그걸 횡령한다든가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되는데 이 횡령하는 기법도 아주 굉장히 지능적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3의 기업에다 투자를 한다. 네. 요새 또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서 뭐 시장에 엄청난 폭탄적인 걸 할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은 네네.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업을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인수를 해요. 네. 그럼 회사에서 돈이 이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을 서로 이제 상대방하고 이제 대개 미리 그 암묵적인 뭐 그런 게 돼 있겠죠. 네네. 그러면 그 돈을 갖고 이제 인수자금 할 때 빌린 돈을 상환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네네. 이 사람들은 이제 빚은 다 갚고 경영권하고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네네.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갖고 이제 드디어 뭐 이제 중국 자본하고 뭐 연결을 한다든가 뭐 MOU 체결 이런 거 발표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 A 기업을 통해서 몇백억이 예상되는 네네. 매출을 뭐 하기로 MOU를 맺었다. 이런 류의 막 이제 그 공시를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MOU를 맺었다고 그래도 그 시장에 진출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이라고 치면 네네. 화장품에 대한 독성 검사도 받아야죠. 그리고 그 저 시장에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인허가가 굉장히 네네. 많거든요. 근데 중국 시장이 그런 거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친구들이 MOU 맺고 공시를 하고 주가가 폭등했을 때 이 사기로 누가 고발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하죠. 이걸 우리가 안 한 게 아니고 중국 정부에서 인허가를 안 내줘서 우리는 서류 어쩔 수 제출했지만 없다. 그쪽에서 예. 인허가를 안 내줬다. 예, 네. 예. 근데 그때는 이미 이 친구들은 주가가 폭등했을 때 네. 다 팔고 빠져나간 뒤죠. 음.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화장품 기업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네. 제가 경영자예요. 화장품 기업의 경영자고 저는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실제로 중국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인허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공시함으로써 저희 회사의 주가는 엄청나게 뛰어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인허가를 내주지 않음으로써 주가가 크게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주가가 꽤 많이 올랐을 때 저의 자본을 다 빼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왔을 때 그 경영 판단의 원칙을 중시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판단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MOU를 체결했을 때 우리나라 공시 규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공시를 안 해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네. 왜냐하면 그런 이제 큰 기업이 이제 내부 정보죠. 네네.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체결됐는데 그거를 공시하지 않고 뭐 미뤄뒀다면은 네. 그거는 이제 공시 위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건 걸리겠죠. 예. 네.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악용하는 거죠, 이제. 예.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공시 만약에 그때 공시를 안 했다. 네. 그랬으면 우리가 내부자 정보라든가 공시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했다. 네. 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주가 조작하는 친구들은 빠져나가겠죠. 예. 그런 만큼 뭐냐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각종 규정이라든가 법률 같은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사냥꾼이나 주가 조작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지능적으로 그 네네. 모든 법규 규정을 다 분석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 유럽 쪽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많은 판례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런 판례들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 친구들은. 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이제 판사라든가 검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과거에 판례가 어떻게 나 있냐. 네. 그 과거의 판례 같은 거에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수사기관에서 실력을 좀 길러야 되겠죠. 혹시 그 경영 판단의 원칙과 좀 대조되는 그러니까 네.
경영 판단의 원칙에 너무 무게를 두다 보니까 경영자가 의도한 것,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그런 나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약간 무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거기에 좀 상반되는 개념이 존재하나요? 있죠. 뭐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영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회사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영자는 주주로부터 경영에 대한 권리를 위임을 받았다는 거고 그렇죠. 네네. 회사로부터는 그거를 대리를 받았다는 그런 개념이 그럼요. 존재하거든. 그러면은 그 경영자들은 주주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선한 관리자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네. 그리고 이사가 그 자기 이익보다는 회사 이익을 우선한다든가 하는 이사 충실의 원칙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영 판단의 원칙하고 선관 의무하고 이사 충실의 의무가 서로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입장이 틀리니까 네네. 이럴 때 우리나라의 법원은 대개 경영 판단의 원칙을 중시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 충실의 원칙이나 선언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배임죄라든가 횡령죄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네네. 근데 배임죄로 기소를 하면 그 법원에서 유죄로 되는 확률이 10%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90% 정도는 무죄로 빠져나갈 수 나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 입장에서도 네네. 이 횡령 배임 쪽은 잘 기소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다 승률이 낮으니까. 승률이 낮고 무죄 판결이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기업 사냥꾼이나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 검사들도 소극적이고 법원에 가서도 경영 판단의 원칙 쪽으로 밀고 가가지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사냥꾼이나 이 주가 조작하는 친구들이 천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경영 판단의 원칙을 중시하는 세상에서는 경영자가 고의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면 나쁘게 안 보는 거고요. 그리고 선관 의무의 원칙이 좀 중시되는 세상에서는 그 경영자가 이 손실을 본 게 고의적으로 봤든 본인이 이 속을 채우기 위해서 봤든 아니면 실제로 경영을 잘 하려고 했는데 실수를 해서 그렇게 됐던 간에 선관 의무의 원칙의 하에서는 죄를 물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경영 판단의 원칙이 조금 더 무게에 실려 있기 때문에 기업 사냥꾼들이 기업들이 정말 사냥하기 좀 좋은 환경이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 건데 그럼 이런 기업 사냥꾼들을 퇴치시키기 위해서는 법관들의 어떤 법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법의 체계 자체가 바뀌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뭐 기업 사냥꾼들이나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성장 위주의 정책을 네네. 지금까지 취해왔고 그리고 그 성장을 견인하는 게 이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업을 하는 경영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이제 이렇게 강화한다면 뭐 가뜩이나 지금 요새 경기가 안 경제가 좋다는데. 어려운데 더 의욕이 이제 상실되겠죠. 네. 그런데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는 판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사 충실의 원칙. 왜냐하면 월드컵이니 왜 그때 네네. 어마어마하게 큰 대기업들이 분식회계라든가 네. 뭐 기업 횡령 배임으로 인해서 처벌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자들이 기업을 경영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법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네. 트렌드로 또 우리나라는 성문법에 의해서 판례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좋은 환경을 이제 이 투기꾼이나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이 악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네네.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면은 저는 만약에 그 기업이 잘 진행되고 있던 기업이 인수자가 돼서 만약에 이제 그 막 횡령 배임이라고 결국 상폐까지 일어났다면 네. 그때 그 상장 기업에다 투자한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많겠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날 정도의 상황이 나왔다면은 네. 이거는 성관 의무를 강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렇게까지 안 되고 있고 그냥 과거의 관행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부작용이 자꾸 나오는 거죠. 네, 사실 그런 관행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하지만 우리 같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업 사냥꾼의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걸 구분하기도 또 쉽지 않고 그렇게 세상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긴 좀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 기업이 지금 기업 사냥꾼에게 지금 타겟이 되고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진짜 누군가가 인수를 해서 이 기업을 또 성장시키려고 하는 목적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있죠. 이게 대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거는 우량 기업의 배당도 잘해주고 네네.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높고 이런 기업에다 투자하고 그 결과를 이제 배당받는 그렇죠. 게 네. 이게 아주 건전한 투자란 말이에요. 근데 네.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은 이 기업 사냥꾼들이 기업을 인수하면 이게 이제 폭등할 가능성이 한두 번의 기회는 온다고 생각하는 게 네.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급등주 그러니까 쫓아가기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이제 이 투자가들이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고 이제 투기죠. 네네. 투기인데 자기가 그 투기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기업 사냥꾼들이 이제 요새는 기업 사냥꾼들이 아주 조직이 잘 돼 있어가지고 다단계 조직이지만 전국망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프로그램 매매로 그냥 다 주문도 내고 이러는데 네. 그 분석을 자기들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새는 각종 보면은 이제 투자 기법도 다양화되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투자가 많이 되기 네네.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누가 좋은 걸 갖고 있느냐 그리고 누가 잘 맞출 수 있는 거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은 자신감이 넘쳐요. 네네. 그런데 기업 사냥꾼들은 내부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 언제 어느 정도 올라가고 어느 정도 떨어뜨릴 그렇죠.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 역시 그걸 다 살펴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래하는 주고 매매했던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신규 세력이 네네. 들어왔는지를 손바닥 보듯이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부실한 기업을 가지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업들이 한 500개가 네네.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기업 사냥꾼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100개가 넘어요. 네. 엄청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기업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대부분은 사실 회사명을 들으면은 되게 그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인지 대강 알았어요. 알죠. 네. 과거에는. 네. 근데 요새는 듣도 보지도 못한 무슨 이상한 영어를 쓰고 그러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기업 사냥꾼들이 기업을 이렇게 할 때는 꼭 사명을 변경합니다. 네. 예. 그리고 대주주가 이제 기업을 인수하긴 했는데 대주주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도 네. 많고. 그리고 갑자기 이 기업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 생뚱맞은 무슨 첨단 바이오 기술을 가진 기업을 합병한다, 많이 인수한다. 봤죠. 네네. 이런 류의 걸.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중국 기업, 중국이 이제 어마어마한 마켓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매출을 매매 가격 곱하기 중국 인구를 갖다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보이지만 그렇죠. 이게 사실은 다 허상이거든요. 네. 허상인데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공시가 아까도 우리 앵커 말씀하셨지만 MOU 체결을 했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되는 건 아니라는 네. 거죠. 그리고 그 MOU가 성사되는 과정을 좀 지켜보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허가를 받고 매출이 일어난 정도에 들어간다고 그래도 네네. 일정한 수익은 투기 정도의 수익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일반 이런 데서 얻을 수 있는 수익 정도는 올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대신 수익이 그 정도로 안정적으로 되듯이 리스크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 사냥꾼들이 움직이는 종목은 아주 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원금 다 날립니다. 예. 그리고 상패까지 되면 이제 완전히 휴지 조각된 네.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심해야죠. 네. 예. 자, 저희가 일부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나라의 M&A 시장이 기업 사냥꾼들에게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투자자들과 또 기업 경영자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저희가 2부 시간에는요.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우량 기업들이 또 M&A를 어떻게 활용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또 성보경 회장과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부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보경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